예, 시간이 됐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자원봉사를 통한 생활 속 민주시민 의제 발굴과 실천을 위한 공론화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윤여석 화성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님으로부터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화성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윤여석입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어떻게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마음껏 돌아다니지도 못하시고 답답한 어떤 생활을 지금 다들 우리 국민 모두가 다 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우리가 비대면이지만 이렇게 얼굴 보고 서로 포럼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바쁜 시간이지만은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국론화 포럼을 통해서 우리 자원봉사가 더욱더 진일보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특히나 우리 이게 주제가 현대인은 과연 공론장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시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뭐 다양한 분들이 지금 우리랑 같이 더불어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만 보더라도 어느 한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다 다양한 분들이 다 힘을 모아서 만들어준 그 옷을 저희가 입고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협력하지 않으면은 제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많은 분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다양한 생각들을 서로 모아가는 이런 공론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교수님을 통해서 발제 들으시고 또 마음속에 있는 많은 좋은 의견들 이렇게 거침없이 이렇게 발표해 주시면 우리 공론장, 우리 포럼이 더욱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여석 이사장님으로부터 인사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실 패널 두 분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원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님으로 계신 송재영 교수님 인사 좀 드리시죠. 안 들리시죠? 안녕하세요. 지금 들립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송재영입니다. 예. 두 번째 광명시 자원봉사센터 교육강사단 단장이신 박현주님 소개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현대인의 공론장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송재영 교수님의 발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송재영 교수님 시작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사실 오늘 제목이 현대인의 공론장 가능한가 이건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공론장입니다. 이 공론장 그러면 그동안 이제 우리가 공론장에 대한 어떤 뭐 담론이라든지 그동안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언론도 그렇고 학계에서도 그렇고 이게 없었어요. 최근에 이제 정치 민주화가 되고 공간이 좀 열리니까 이제 공론장 얘기하는데 과거에는 뭐 공론장이 힘 있고 돈 있는 사람 그리고 여론을 장악한 사람이 하면 그게 진리였잖아요. 그렇게 가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그렇지만은 이 공론장이 이제 요새 뭐 정치인들 많이 얘기하는 주민이 권력의 주인이다, 권력자다, 주권자다 이랬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좀 되면서 우리 일반 시민들이 공론장 그런 의미예요. 뭐 돈 있고 뭐
힘 있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 공론장이 있죠. 의회도 공론장이죠. 그리고 뭐, 개개 모임들, 뭐, 이거 다 공론장이죠. 그 공론장이 있는데, 일반 우리 시민들이 실제 논의하고, 얘기하고, 그것이 반영되는, 사회에 반영되는, 그게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공론장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원래 공론장이라는 게, 독일의 하버마스라는 이제 사회학자가 오래전에 얘기했는데, 독일은 뭐 오래전서부터 1950년, 60년대에 벌써 경제 수준이라든지 정치 수준이라든지 사회 수준이 상당히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삼인당 집권 하에서 시민사회에 대한 것이 상당히 강조됐었죠. 시민사회가 강조되면서 이제 공론장 이론이 나왔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이제 그때 이제 초기 정도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공론장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시간이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많은 부분을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오늘은 좀 기본적인 것만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오늘 사실 이런 모임도 상당히 중요한 공론장인데, 이런 공론장을 그냥 지나가는 말로서의 공론장이 아니라 왜 공론장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것.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생활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나의 삶과 나의 어떤 가치관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또 그러면 나의 삶이 지역이나 공동체나 나라나 세계, 지구의 이런 공동의 목표, 공공선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common good, 이렇게 공공선 이러는데, 이런 미래의 이상사회의 그러니까 좋은 사회, 좋은 사회라고 그러죠. 좋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거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의미죠. 상당히 이건 오래전부터 사회학적 문제, 정치학적 문제, 철학적인 문제인데, 나의 행복과 공동체의 행복, 이게 공론장과 어떤 상관이 있는가? 이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 닥치는 문제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매일 살면서 닥치는 문제인데, 그런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라는 것을 기본적인 것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여기 좀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대인 같은 경우는 소외라는 용어를 많이 썼어요. 뭐 어려운 용어인데, 뭐 이렇게 어려운 철학적 용어는 아니지만, 소외라는 것은 행복하지 않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사회 한 네 가지 종류의 소외로 이렇게 우리가 보통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로부터 소외. 이건 개인화되고 원자화된 이런 현대 사회에 있어서 물질은 뭐 풍요한 사람은 풍요한 대로, 또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대로 이 자기 만족을 못 느끼고 항상 고립되고 힘들고 불안하고 이런 현상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죠. 우울증 현상들, 강박관념 뭐 이런 현상들, 이런 부분과 관련된 것을 사회 관계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소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동으로부터의 소외, 일은 했지만, 열심히 일을 했지만 빨리 일로부터 탈출하고 싶은, 원래 노동이 즐거워야 되는데 이제 그런 소외, 물질로부터의 소외, 돈과 상품이, 이건 페티시즘이라 그래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물신주의. 사람이나 생명보다는 이 돈과 상품이 더 위에 있어요. 지금 보면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돈이면 뭐 사랑관계든 사랑이든 뭐 무슨 안 되는 게 없다, 이게 물신주의인데, 이게 이제 17세기 18세기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전하면서 이게 물신주의가 돼 있죠. 지금의 세계적인 현상인데, 이런 물질로부터 소외, 권력으로부터 소외, 뭐 이런 부분. 근데 이런 소외 부분이 왜 일어나는지, 이에 대한 부분이 이제 요게 철학적인 문제입니다. 철학적인 문제인데, 한번 이렇게 보시면요. 인간은 원시시대부터 사실 이게 수억만 년 지나면서 공동사냥, 공동으로 먹을 것을 이렇게 사냥하고 그러면서 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같이 자손을 낳으면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키웠어요. 지금같이 이렇게 따로따로 안 키우고, 남자들이 나가면
공동으로 그 여성들이 뭐 따로따로 키운 게 아니라 공동 육아했고 또 이제 그 외적이 침입하면 공동 방어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 공동 노동을 하면서 공동 생활을 하면서 이러면서 이제 그 맹수라든지 침략자라든지 외적 침략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원시 시대에도. 이제 자연의 재앙이 컸습니다. 그때는. 지금도 이런데 그때는 천둥 한번 뻥 치면은 야 이거 무슨 뭐 뻥 치면 이거 신이 저주를 내려서 우리 마을 다 죽는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또 산불 같은 것도 막 나면 이게 또 왜 나는지도 모르고 위성 같은 게 떨어지고 막 이러면 이게 또 폭풍우 닥치고 뭐 이러면 자연 재앙이라는 게 엄청났어요. 이럴 때 물론 이제 신을 찾아서 신에 숭배하고 이러면서 위로도 했지만 인간이 그 살아나갔던 것은 같이 서로 힘을 주고 이번에 뭐 김연경이가 배구하면서 그 아래 선수들한테 위로 준다는 게 지금 막 일본에 지금 제2의 연사마라고 뜨는데 이거 마찬가지예요. 위로를 서로 주면 야 여기 참자. 우리 극복할 수 있어.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힘을 줄게. 서로 가서 막 집이 무너지면 막 고쳐주고 서로 힘도 주고 이러면서 이게 인간이 그 진화를 해왔어요. 이게 공동체 군집 생활 속에서 진화를 해오고 안전을 확보하면서 고등동물로 이렇게 진화를 해왔던 수억 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인간이. 그러면서 Recording in progress. 그러면서 인간이 진화하면서 이제 그 뇌 속에 있는 이제 그 신경 전달 물질 이게 이제 호르몬이라고 그래요. 세라토닌 요새 이제 뇌과학에서 세라토닌, 옥시토닌, 엔돌핀, 도파민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럴 때 서로 지원하고 응원하고 서로 협동하고 같이 이럴 때 그 세라토닌 이런 게 나오면서 서로 용기도 얻고 서로 그 자신감도 얻고 충일감도 얻고 이러면서 인간이 이제 진화를 해왔죠. 뇌과학에서 요새 이게 많이 그 하버드대 그 신경 그 교수들 책을 보면 요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인간은 위기가 닥쳤을 때 그 협동과 연대를 통해서 그 진화를 해왔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왔는데 근데 이제 그 13세기, 14세기 오면은 이제 자본주의가 굉장히 발전하잖아요. 이제 사유재산제, 물질 만능주의 이렇게 발전해 오면서 이제는 그 강한 자, 적자 생존의 법칙, 돈을 많이 벌고 실력이 있으면은 강한 자가 되잖아요. 그런 자들이 그 실력으로서 그 모든 풍파를 헤쳐나간다. 요새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인상감입니다. 강한 자, 내가 실력을 키워가지고, 그 인생을 헤쳐나가는 이런 이제 그 인상관이 고착이 되면서 이제 세라토닌 협동과 연대를 잃어버린 이제 과거가 됐죠. 그런 뇌가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이제 조그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불안하고 신경 강박관념이 생기고 타인에 대한 지배욕이 더 무의식적으로 집단 무의식이 저번 때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집단 무의식이 생기면서 현대인은 이런 이제 뇌 퇴화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 치매하고도 사실 관계가 돼 있습니다. 이게 장기 기억내나 공동체 내가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개인주의를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습성이 되면서 장기 기억내가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근본적인 현상 정도를 우리가 좀 이해하면서 공론장을 얘기해야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근데 인간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인간 공론장을 이렇게 스스로 만들어 오고 변화시켜 왔어요. 지금도 있죠. 과거도 있지만 고대 노예제는 귀족들이나 지식인들 중심으로 이렇게 해왔다면 5,000년 전에 고대 민주정에서는 그 시민들이 왜 귀족들만 공론장이면서 자기들만 행복하고 그래. 우리도 행복해야지. 그래서 시민들이 시민정을 만듭니다. 민주주의를 만들어서 그 민회 같은 것도 만들고 재판장에도 모든 시민들이 참여해서 뭐 1,000명, 500명이 재판을 해요. 지금같이 그 사시 공부해가지고 한 사람한테 권력 딱 주고 니네들이 결정해 그런 거 없었습니다. 이게 모든 시민들이 참여해서 그 재판하고 민회에도 5,000명, 10,000명, 20,000명이 참여해가지고 그 중요한 결정을 하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그 200년 동안에 이 민주정이 유지됐지만 이것이 이제 중세로 가면서 없어지죠. 왜냐하면 이제 돈 많은 사람이 나타나고 그 권력을 잡은 사람이 나타나고 그 세상을 이게 강한 자들이 나타나죠. 뭐 저기 그 시저라든지 로마 때 보면 뭐 하여간 그 정복자들이 지배자들이 나타나잖아요. 우리는 영웅이라고 이제 막 이렇게 학교에서 배웠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 시민들의 공론장은 그때서부터 좀 이제 그 농촌으로 들어간다든지 축소되는 현상. 암흑의 천년 이거는 중세 농민들 이거는 그 농촌 공동체나 그 자치도시에서는 민회는 여전히 있었어요. 그래도 그렇다고 뭐 권력자나 지배자가 나타났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그 민중들이 공론장을 그 우리 행복인데 우리 삶인데 그 다 포기하겠습니까? 사람들이 포기를 안 하죠. 그렇지만은 이런 그 농촌 공동체나 자치 공동체에서 여전히 이제 민회가 있었다. 우리가 보면 뭐 중세는 민주주의가 없었고 시민들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14세기 르네상스가 인류의 세계적인 문화 부흥 운동인데 그 중세 때예요. 14세기는. 시민혁명은 17세기, 18세기 300년 후고 이 중세 때 인간이 이런 자치도시, 이탈리아 베네치아라든지 피렌체라든지 이 자치 속에서 문해를 부흥하고 인간의 민해 같은 경우는 스스로 이렇게 공론장을 형성합니다. 이게 인간의 공론장이죠. 공론장.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근대 시민혁명 때 이제 그 지금에 얘기하는 이제 지금의 그 권력자들은 이제 그 룸사롱 같은 데로 가서 이제 호화 유흥장으로 그 전락했지만 살롱 문화가 일어나요. 요새 이제 제가 이제 기사도 올려놨지만 젊은 친구들이 살롱 카페에 대해서 그 상당히 모이고 공론장을 이뤄나갔는데 그때 이게 이제 시민혁명 전후로 해서 이 살롱이나 카페 문화가 엄청납니다. 이때 공론장이었어요. 이때 이제 그 시민 계급들 이제 그 부르주아지라고 그래요. 성 안에 살고 돈 있는 사람을 부르주아지 영어로 프랑스 말로 성 안에 사는 사람을 뜻해서 부르주아지라는 뜻. 근데 시민 계급들이 이제 카페를 통해서 공론장을 자기네 유지하면서 여기서 지식을 논하고 정치를 논하고 철학을 논하고 인생을 논했다. 혁명 이후에는 이제는 그 부르주아들이 혁명을 성공을 시켰잖아요. 시민혁명을. 예? 시민혁명 할 때는 이제는 살롱 같은 것보다는 의회, 지금같이 의회, 국회, 이런 데가 이제 공론장이 되는 거예요. 언론 다 장악하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이 시민 부르주아들이 다 장악하면서 이제 살롱 이런 문화에서 이제 국회, 의사당, 예? 언론, 출판사, 뭐 정당, 특히 정당, 정당이 이제 이때부터 발전하기 시작하는데 정당 다 공론장이죠. 정당에 모여가지고 그 엘리트들이 모여서 그 토론하고 논의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나라의 그 결정을 이용하고 이런 공론장이 생긴다는 거죠. 최근에 공론장은 건 뭐냐? 문제는 이제 이거예요. 이제 우리가 오늘 얘기하려는 게 최근에는 이제 하버마스나 이제 최근 철학자들이 뭐 노동자협이나 NGO들이 공론장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모든 시민들이나 이런 국가와 그 시장이 엉망 상태에서 충분한 공론장을 만들어 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노동조합 같은 경우도 그렇고 경제적 부분에만 한정되고 NGO도 소수 엘리트 중심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공론장은 상당히 위축되고 있다. 현대에 그래서 현대적인 이런 아까 그런 소외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왜 안 내밀어가죠? 목소리는 들리죠? 그죠? 예, 목소리는 들립니다. 예. 이게 안 내려가서.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 제가 이렇게 오늘 뭐 공론장을 통해서 인간이 여러 가지 행복을 느끼고
공동체의 공공선을 얘기하고 실현해 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는 즉 최근에만 얘기한 게 아니고 이 사상가들이 끊임없이 얘기해온 부분이에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발제문에도 이렇게 도표로 해서 그거 보셨나요? 도표로 해서 이렇게 한 거? 발제문 보시면 그래서 도표를 이렇게 다 할 수 없어서 거기 루소라든지 제이스 밀이라든지 벤담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얘기한 부분을 제가 이렇게 했는데 그걸 안 보신 것 같으니까 그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이게 공론장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이거 보이시나요? 공유가 안 됐어요. 공유가 안 됐어요. 네. 공유가 안 됐어요? 네, 바탕화면에 먼저 띄워놓고 공유하셔야 돼요. 바탕화면에 띄워놓고 됐죠? 그죠? 보이나요? 이거 도표가 네. 보이나요? 네, 보여요. 예. 이게 이제 공론장이 있으면 인간이 자아실현, 자존감, 행복감입니다, 이게. 그리고 공동체는 공공선을 실현하게 된다. 이거 보세요, 보면. 루소의 사회계약론에 보면 이 공론장을 통해서 인간의 능력은 단련되어 개발되며 사상은 폭이 넓어지고 감정은 고상해지며 영혼은 고양되는 지식 없고 사리에 어두운 한 동물에 불과하던 자신을 지적인 존재. 이거 얼마나 이런 게 약으로 되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사시 공부를 해서 고시 공부 합격한다고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된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예? 돈을 이병철 이재용처럼 돈을 많이 삼성이 된다고 이런 능력이 생기나요, 인간이? 이런 능력이 공론장을 통해서 생긴다는 거예요. 루소 그러면 다 인정하잖아요, 요새. 예? 잔자크 루소를 인정 안 하는 무슨 사람은 없잖아요. 인간의 능력은 단련되어 개발되며 사상은 폭이 넓어지고 감정은 고상해지고 영혼은 고양되고 지식 없는 사리에 어두운 한 동물에 불과하던 자신을 지적인 존재, 한 인간으로 만들어진 이 행복한 순간을 오로지 축복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이거 공론장을 통해서 이게 실현된다는 거예요. 예? 나약한 인간, 결함 많은 인간, 편견에 젖은 인간들, 조속한 자들은 위대한 인간을 믿지 않는다. 이 공론장을 통해서 위대한 시민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크로포트킬이라는 사람은 또 뭐라 그러냐면 이 공동장을 통해서 개성의 발전을 위한 개성 발전 많이 얘기하잖아요. 예? 모든 인간의 능력의 완전한 개화, 인간 속에 있는 몸주 창자성의 최상의 발전, 이성과 감정과 자유의지의 최고의 활동. 인간이 이렇게 완숙해지는 거예요. 자유롭게지면서 축리를 가면서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게 생기는 거냐. 이게 공론장을 통해서 인간이 발전되고 개발되고 단련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저는 이제 몇 사람들만 이렇게 했는데 끊임없이 고대서부터 사상가 철학자들이 끊임없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이 얘기를 안 해요. 공론장 하면 그냥 정치적 통합성, 사회가 안정되고 이런 얘기만 하지. 예? 왜 인간이 공론장을 만들어서 토론하고 대화를 나누고 서로 협동하고 해야 되는지를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예? 이게 본질적인 거거든요.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발전하고 진화해야죠. 우리는 동물이기 때문에 진화를 해야 됩니다. 진화를 안 하면 퇴화하기 때문에 치매에 걸리는 겁니다. 예? 이게 치매의 원인은 뇌 속에 있는 세포가 퇴화하는 거예요.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력이 상실되면서 치매가 걸리는 거거든요. 이걸 안 하니까. 우리는 생명활동입니다. 예? 생명활동이기 때문에 이런 공론장의 중요성을 제가 이제 이런 근본적인 부분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충분한 얘기는 못 하겠지만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학습 토론회도 만들고
학교에서 이렇게 계속 하겠지만 오늘은 이런 부분 정도만 이렇게 좀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이 공론장이 이렇게 변해왔다는 걸 말씀드리고 방금 전에 말씀했지만 공론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 공동체 협동과 연대라는 이게 이제 민주주의죠. 그게 이제 공동체가 민주주의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논의하고 이런 규율이 사회적 신뢰와 규율이 안 만들어지면 이게 공동체가 성립이 되겠습니까? 서로 잘났다 그러고 힘센 사람 중심으로 가는 거죠. 그게. 저기 미얀마 같이 이제 쿠데타 일어나고 힘센 사람이 쿠데타 일어나서 권력 잡고 그러겠죠.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그랬겠지만 이게 공론장청에서 자아실현과 공공선이 실현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하버마스의 공론장은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는 좀 이제 사회학적으로 좀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체계되는 곳이다. 이 공론장이라는 것은 상호 존중하고 의사소통이 전제되지 않는 이거는 공론장이 아니에요. 상호 존중해야 돼요. 여기 다른 의견이 있어도 서로 존중해야 돼요. 그 사람을 듣고 저 사람이 왜 저런 생각을 했을까? 이게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저 사람도 자기의 의견이 있을 거야. 상호 존중. 서로 또 소통해야 돼요. 한 사람만 쭉 얘기하면 강요되면 이거는 공론장이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아니죠. 이해지향적인 의사소통이라고 하버마스는 얘기합니다. 일반적인 주장이나 형식적인 참여가 아닙니다. 참여해도 형식적으로 들러리로 하는 게 많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공론장이 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자기의 주인으로서 참여하는 그리고 협동을 통한 공공의 이해 해석으로 공통의 이상과 목표를 항상 가져야 돼요. 그냥 모여가지고 얘기만 하고 수다만 떤다고 공론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이게 모이면 이걸 통해서 더 뭐를 해나가자. 공통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공통의 이상과 목표. 좋은 사회면 좋은 사회.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이면 행복한 가정. 행복한 직장이면 우리가 수평적인 직장 한번 만들어 볼까? 마을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거 서로 격려하면서 이상적인 좀 더 나은 좋은 조직으로 공간으로 만들려는 이런 이상과 목표. 그래서 보통 이제 국가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지만 국가와 시장은 어떻습니까? 국가는 상대방을 대상화하고 도구화합니다. 이게 나한테 정당 같은 게 나한테 표가 될까? 나한테 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시장이나 기업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돈을 많이 벌어다 줄까? 내 상품을 많이 살까? 그러니까 국가와 시장은 상대방을 대상화하고 도구화지만 이 시민사회 공론장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이상과 목표를 함께 만들려 나가는. 그러면 그 속에서 자기도 엔돌핀이라든지 세라토닌이라든지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분비되면서 자기도 행복하고 공동체도 행복한 그런 이제 하버마스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하버마스는 마지막으로 뭐 언어적 공간 이런 공동체는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은 그냥 몸짓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이게 제스처로도 할 수 있죠. 인간이라는 것은. 근데 언어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이 언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안나 아렌트라든지 세계적인 사람들이 다 언어를 통해서 인간은 진화한다. 그러니까 아이들 처음에 하면 엄마 아빠 빼니 못하지만 아이들이 뇌 세포가 강화되면서 진화하면서 다양한 언어를 많이 쓰면서 아이들이 진화를 하는데 진화를 할 때 아이들이 똑똑하고 더 진화했다고 느낄 때 쓰는 용어를 보면 알아요. 그때 볼 때는 이 공간과 시간과 사회관계에 대한 용어를 많이 쓸수록 아이들이 뇌가 발전하는 거예요. 공간이라는 건 뭐냐면 내 집, 우리 가족, 요게 아니라 아이들이 어느 날 보니까 한반도에 대해서 얘기해. 저기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툰베리가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온난화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트럼프를 혼냈대 엄마. 툰베리라는 아이가 혼냈대 엄마. 이 시간 공간을 넓은 것까지 생각하는 이 책을 많이 읽어서 그걸 상상하면서 아이가 이게 진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시간 같은 경우도
요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선시대도 생각을 얘기도 하고 옛날 원시시대 원시인이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얘기도 하고 시간이 과거와 현재를 이렇게 많이 이게 뇌세포가 발전하는 거죠. 공간도 그런 거죠. 특히 이제 이게 되면 이제 사회적 관계, 자기하고 부모와 자기의 관계가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우리 학교의 얘기, 학교의 친구 얘기, 지역의 봉사활동 했던 얘기, 그리고 또 지구에서 또 캠페인 하면서 환경에 가서 얘기했던 이게 이제 사회 관계에 대한 얘기, 이게 공동체 부분입니다. 이럴 때 뇌세포가 막 증가하는 거예요. 활성화되면서 이게 인간이 이렇게 진화해 온 겁니다. 언어를 통해서 이런 용어를 많이 쓰면서 인간이 진화를 하면서 고등동물로 진화해 온 거거든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이게 언어라는 것은 인간의 진화에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할 때 보면 조선시대 한국인들이 그 수준에 벌써 진화 단계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 언어가 있고 많이 사용하는 종족일수록 진화하고 영면한 동물입니다. 잘 살고 행복하게 민주주의적으로 잘 발전되고 그래서 이런 하버마스가 얘기하는 언어적 공간을 얘기하고 민주적 생활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토의 민주주의를 강조를 해요. 하버마스는 민주주의 토의를 해야 되고 사람 간의 상호관계를 파악하고 이해하고 조종하려는 뇌세포의 지속적인 증거가 되는데 이 뇌과학자들은 그래서 군대나 이렇게 부대 같은 경우도 150명 정도가 인간이 하면 승수로 해가지고 150명 정도의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저 사람하고 나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돼? 이 공동체를 잘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뇌세포가 수억 개가 필요하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뇌세포가 발전 안 된 사람은 공동체 생활을 못 해요. 그만큼 진화가 안 됐기 때문에. 방 안에 갇혀 있고 개인주의로 밖에 있고.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소비 생활과 개인주의에 갇혀 있는 이 여론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그런 체제가 이게 되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위기에 직면해 있는 거죠.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이제 공론장을 우리의 행복과 공동체 행복을 위해서 이 호르몬을 계속 분비시켜야 됩니다. 우리 뇌에서. 그래서 공론장을 멋진 공론장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를 오늘 이제 얘기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사회는 국가는 엄청나잖아요. 지금 국가가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모든 게 언론사부터 다 국가가 하고 시장, 기업가들이 뭐 다 하죠. 시민사회는 이렇게 포획돼 가지고 이게 조그매요. 그러니까 이 공론장이 좀 만들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제를 이렇게 국가가 다 장악하고 시장이 다 돈과 권력이 다 우리 삶을 지배하는데 여기서 우리끼리 모여서 삶을 얘기하고 우리 협동을 얘기하고 우리 좋은 미래 사회를 얘기하고 이게 가능할까? 예? 이게 지금 청년들은 그게 가능하지 않으니까 돈 내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몇십만 원씩 내면서 지금 이제 카페 만들고 막 그래요. 젊은이들은 이제 자기의 생존 수단을 발견하는 거죠. 어른들은 못해. 우리들이라도 살아나가야지 이렇게 하는데 예?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이걸 만들어야 돼요. 지금 이런 사회인데 지금 이걸 만들어놔요. 시민사회를 크게 만들어서 국가에도 영향을 주고 하버마스는 이게 영향을 독일은 줄 수 있다고 이제 그때는 막 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시장에도 시민사회에서 공동장을 만들어 가지고 시장도 양극화 재벌들 버는 사람만 돈 벌지 말고 그걸 또 중소기업 다 죽이지 말고 대기업만 크지 말고 중소기업도 상생하면서 이 시민사회에서 그런 걸 계속 주는 거죠. 상생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거. 국가는 이게 정치인들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권력 가지고 권력 투쟁하고 싸우고 하지 말고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에게 권력을 줘라. 응? 권력을 줘라. 이런 이제 시민사회의 시민 자치를 강화시켜라. 시민 자치가 되면서 참여하면서 인간들이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라.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만들기 위한 공론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버마스는 그래서 지난번 이제 수업에서도 이렇게 배웠겠지만 공론장은 가족도 공론장이에요. 이렇게 보세요. 시민사회, 시장, 시민사회, 국가 이렇게 있어요. 지금 시민사회에 보면 공론장이 이제 여기서 만들어지는데 가족도 공론장이에요. 가족 안에서 서로 얘기하고 서로 존중하고
그 아이들이 이렇게 자기 인생을 잘 펼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만들어주는 거, 또 가족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이 가족도 공론장입니다. 그리고 사회운동 및 공적 담론, 이게 공론장이에요. 이것도. 뭐 시민사회운동, 환경운동, 인권운동, 여성운동, 그러니까 많잖아요. 이게 공론장입니다. 그리고 자발적 결사운동, 요거 또 자발적 결사가 요새 사실 요건 취미활동 같은 경우도 이 공론장이에요. 뭐, 테니스, 골프, 볼링장, 뭐, 이렇게 등산, 뭐, 이런 것도 공론장입니다. 그 안에서 자기가 취미를 하지만 거기서 이제 또 다양한 하다 보면 뭐 정치 얘기, 사회 문제 많이 얘기해요. 예? 그게 이제, 이런 자발적 영역, 마을 같은 경우 마을 공동체, 주민자치회, 뭐 자원봉사, 우리 얘기하면 자원봉사 영역이 상당히 크잖아요. 이게 자발적 봉사잖아요. 자원봉사 영역. 이것도 공론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공론장. 요게 이제 취약하죠. 이 얘기를 많이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실제로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야, 우리가 결정했으니까, 야, 우리가 요번에 결정해서 요번에 수리산 같은 경우에 생태공원을 만들자 이렇게 됐는데, 예? 그게 뭐 100억이던데. 근데 찬성만 하면 뭐 합니까?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해야죠. 그게 이제 법과 제도적 공론장, 요 부분이. 그러니까 요 부분이 잘 되더라도 요게 안 되면 사람들이 처음에 참여하다가, 에이, 뭐 시간 있으면 참여하고 시간 없으면 참여를 안 해요. 요게 돼야 돼. 내가 결정한 것이 실행이 돼야 돼. 그래서 요새 이제 주민자치회, 예? 주민총회, 예? 여기서 결정되면 되게 만드는 거. 협치, 예? 이 민주적 법과 제도적 이 공론장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민사회 공론장을 이렇게 취미 모임서부터 가족 모임서부터 그리고 NGO서부터 이 법과 제도적인 공론장서부터 이 폭넓은 공론장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에 되는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예?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이들과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이 좋은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엔돌핀이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공론장 방금 전에 얘기했죠. 가정에서 학교 성적으로 평가되는 가족 문화를 좀 변화시키는 그런 공론장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내 공부는 못하고 그렇지만 모든 집단 무의식 중에서 수억 년 동안 내려온 그 인간의 뇌에는 다양한 창의적인가 다양한 능력이 다 있어요. 예? 다 있어요. 그걸 개발시켜줘야죠. 어릴 때. 다양한 여행도 하고 기행도 하고 다양한 경험. 그러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게끔 아이들이, 예? 그걸 만들어주는 게 가정의 공론장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걸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직장에서의 공론장 같은 경우는 사실 직장 같은 경우는 상하관계가 뚜렷하죠. 밖에서만 민주주의 그러지만 직장 보세요. 위에 뭐 팀장, 부장, 야 일로 와 오늘 회식 자리에 뭐 하면 그냥 꼼짝 못 하잖아요. 이런데 이 수평적 공론장이 안 되고서 무슨 민주주의 얘기하느냐? 민주주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의 평등한 상해관계, 그리고 행복한 노동, 그리고 직장과 사회를 연결시키면서 자원봉사, 직장인들 요새 자원봉사 많이 나가요. 주민들과 결합하고 지역 문제에 같이 참여하고 이러면서 직장을 통해서 돈도 벌지만 또 행복을 느끼는, 예? 인간으로서의 자기 존재감을 느끼는 이 직장에서 공론장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외국은 이제 많이 이렇게 돼가지고 노동자들도 경영 참여하게 만들고 뭐 이렇게 독일 같은 경우 그때 나왔어요. 노동자 경영 참여권에서 이사회로 노동자들이 조합해서 다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얘기하면 빨갱이라 그러잖아요. 예? 근데 독일에서는 50년대 다 들어가서 노동자들도 직장에서 참여하면서 행복감을 느끼고 공론장을 형성하게끔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제 이게 지금 한참 멀었죠. 젊은 사람들은 요새 서로 반말한다 그러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해요. 사장과 부장과 서로 반말하고 이름 부르고 님 이렇게 하죠.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는 기성세대는 지금 멀었습니다. 지금 보면 마을에서의 공동체 공론장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우리 여기 이제 계신 이제 선생님들 같은 경우 이제 많은 영향할 텐데 저는 이런 부분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네? 마을에서의 공론장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군포에서도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그 문화가 이게 모여서 얘기하라 그러면 이제 안 하잖아요. 이게 옛날 최초 민주주의도 그렇고 축제 즐긴 거하고 공론장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거 자꾸만 떼려고 그래요 요새. 예? 막 얘기하고 TV 같은 경우에 그냥 양극화 시켜가지고 이쪽 사람 얘기하면 이 사람이 옳고 저쪽 사람은 저쪽 그게 공론장 아닙니다. 그거는 공론장은 이게 같이 축제하고 즐기면서 서로 대화하고 논의하면서 거기서 뭐 쟁점이 생기면 토론도 하고 이렇게 공론장이거든요. 이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공론장이 지금 요새 그 정치적으로 되면서 양극화 상품화되면서 언론이 상품화되면서 공론장이 아닙니다. TV 토론 같은 건 공론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자유롭게 발언도 하게 하고 문화하고 시와 음악 연결시키고 논쟁이 있으면 논쟁도 하고 그리고 시장도 나와라 시의원도 나와라 니네들 나와서 법을 만들게 하고 아까 이제 그 시민사회 마지막 단계를 이렇게 반영하는 거죠. 이게 그 재미와 그 축제와 연결된 공론장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저는 이 부분을 그 민주시민교육 그 박람회 같은 경우 내년에 군포에서는 박람회를 같이 열자. 축제식으로 열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여간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토론의 집담회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하는 게 이게 토론의 집담회입니다. 이런 게 공론장이잖아요. 그죠? 집담회 형식. 이런 부분도 이렇게 그 자주자주 이렇게 하시고 끝나면 이제 여기 참여하신 분이 자유롭게 의견을 다양하게 얘기하셔가지고 그 서로 공유하시고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공론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 보면 마을에서 할 수 있는 게 그 지역 투어 프로그램 같은 게 영화, 견학 기행 이런 거는 외국에서 많이 해요. 아이들 기행 같은 거 시켜주고 견학 시켜주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 공간과 시간의 뇌를 증폭시키는 거예요. 뇌세포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런 경험들. 또 자원봉사와 시민사회 결합을 통해 자원봉사가 단순히 개인이 해가지고 남을 도와줬다 이게 아니라 이 지역 시민사회가 결합할 수 있는 다양한 자연스러운 프로그램, 공론장을 형성하는 거. 또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그 지방자치 분권 자치가 되면서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예? 그 협동조합 요새 많이 만들죠. 마을기업, 마을 공동체. 특히 이제 이 동대표 같은 경우 우리 많이 참여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퇴직해가지고 이제 그 800만, 1000만 명이 나오는데 매일 놀면서 이렇게 할 수가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지역의 주민자치회, 협동조합, 동대표 참여하기 이런 데 해서 좀 새로운 그 토론의 문화, 공론장을 만드는 좋은 사회, 좋은 마을 만들기 이런 얼마나 기쁘겠어요. 엔돌핀이 막 나오지 않겠어요. 세라토닌 같은 교지. 그리고 이제 민주시민교육이라든지 학습 동아리, 서클 활동들 이런 거. 그래서 요런 예를 들었는데 요런 예 외에도 오늘 한번 많이 좀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토의해보고 싶은 건 이제 박지원 선생도 발제를 하겠지만 저는 한 2가지 정도 왜 공론장을 인간들이 만들려고 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2번째는 이런 현대에는 이제 공론장이 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라지는 공론장에서 우리 인간이 원자되지 않고 개인화되지 않고 위로받고 또 이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로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시민사회 공론장은 어떤 방식으로 형성할 수 있는지 이 2가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짧게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보면 공론장에 대한 개념과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어서 박현주 선생님의 발제문을 듣고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 선생님.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강명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죄송합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교육강사단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의 자원봉사자들이나 시민들에게 자원봉사의 가치와 자원봉사 활동의 어떤 방향 전환, 그 자원봉사자의 역할의 중요성 이런 거를 알리는 강의를 해오면서 민주시민으로서 어떻게 공론장과 자원봉사 활동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고 정리하였습니다. 일상에서 민주주의 이제 오늘 주제가 현대인은 공론장을 형성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미 많은 공론장이 형성은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지금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공론장의 형태들이 어떤 형태들로 있는지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고 저희 자원봉사 영역에서 어떻게 그런 공론장들을 좀 더 체계화되고 그게 정책 반영까지 연결될 수 있는 활동으로 될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 일상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이제 그 공론장 얘기를 하기에 앞서 먼저 교수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민주주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서구 민주주의 발달 과정에서 시민이라는 개념, 이제 시민의 개념이 먼저 들어오는데 시민의 먼저 개념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구 민주주의 발달 과정에서 등장한 개념으로 우리 이제 고대 아테네 도시국가에서 처음에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발제 내용에서 하신 것처럼 귀족정, 오타가 났네요. 귀족정에서 참주정, 민주정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제 시민의 개념이 나오는데요. 민주정에서는 왕이나 귀족이 아닌 다수의 도시과 구성원들이 직접 그 민주정에 참여하면서 이 시민 개념이 형성되는데 이걸 데모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민의 기원이고요. 근대에서는 아까 내용에도 마찬가지로 그 산업화가 이제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부르주아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이 부르주아가 시민을 대신하게 되는데요. 당시 이제 성곽 안에 살고 있다고 해서 이 상공업 계층들이 도시 성 안에 산다는 뜻으로 이제 부르주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근대에서는 이때도 여성이나 노동자나 농민들과 같은 빈민층의 어떤 시민들은 시민권이나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불과 20세기 이제 들어와서 시민지위와 시민권이 평등하게 부여되면서 시민의 권리, 지위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내용들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이라는 지위가 생기고 시민이 가져야 될 권리 이런 것들이 생긴 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시민은 당연히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민으로서의 자질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지금 공론장하고 연결돼서 이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이 공론장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시민을 우리가 지금 이런 공론장은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활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그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수동적, 능동적 이 상황을 봤을 때 자기 개인적인 걸 주장하면서 능동적으로 하는 시민은 주장적 시민이고요. 어떤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고 개인적이지도 않고 뭐 수동적이고 능동적이지 않고 이러면 도피적 시민이고 또 공적인 영역에서 하되 좀 수동적으로 기관에 관에 움직여서 이렇게 하는 거는 추종적 시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시민은 참여적 시민인데 공적 영역에 있어서 능동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참여적 시민으로 가야 되고 그런 참여적 시민이 될 수 있는 어떤 참여의 장이 바로 공론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쉽게 지역에 이런 참여적 시민이 될 수 있는지 그런 역할로 하나가 자원봉사 활동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사례로 이제 공론장을 형성할 수 있는가 이미 저는 많은 가정 단위나 학교 단위나 지역에서 이미 공론장의 사례는 많이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민주적 가정을 기초에서는 민주적 가정인데요.
방임이나 허용이나 뭐 독재적 이런 가정 이제는 없지 않습니까? 거의 이제는 그 가족 구성원들끼리 서로 대화하고 아이들한테 주입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견을 묻고 우리 같이 해볼까? 이런 식으로 같이 의논하는 이런 가정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앞으로 가야 될 가정도 이런 쪽이죠. 그래서 이렇지 않은 가정에서 많은 뭐 폭력적인 형태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민주적 가정으로 많이 가고 있다. 이미 많이 80% 이상은 민주적 가정으로 가는 우리 아이들이나 자녀나 가족 구성원들도 이제 교육을 통해서 많이 깨어있기 때문에 민주적 가정을 가서 가정 안에서 공론이 잘 형성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의 변화인데요. 학교에서도 학생 문화가 있고 교사 문화가 있고 학부모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3주체, 교육 3주체라고 하는데 이런 그 교육 현장에서도 이런 공론장이 잘 되어 있는데요. 옛날 같은 경우는 학생회라는 게 있었는데, 학생회에서 그냥, 학교 그냥 대표를 뭐 공부 잘하는 학생이나 이렇게 해서 반장을 뽑아서 거의 학생의 역할이 선생님들이나 학교가 바라는 쪽으로 이렇게, 회의를 하거나 운영을 했다면, 지금의 학교에 지금 청소년들이 학교 생활을 하는 거 보면 학생 자치회를 만들어서 학생 자치회에서 자치회도 민주적으로 전 학생이 반장만 이렇게 자치회 나가는 게 아니라 전 학생이 자치회 그 후보로 다 등록할 수가 있고요. 그 투표도 직접주의로 전 교생이 다 투표를 해서 학생들이 다 투표해서 학생 자치회를 만듭니다. 거기서 학생들의 의견을 모으는데 이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도 학교의 어떤 문제나 뭐 학생 복지나 이런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도 학생 자치회에서 만 이렇게 의견을 모으는 게 아니라 좀 더 학년 자치 또는 학급 자치, 단위를 더 쪼개서 더 저 밑에 있는 학생 개개인의 의견들을 반영하려는 이런 것들을 어떤 수동적으로 학교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아이들, 학생 자체들이 능동적으로 이런 조직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학부모, 교사, 학생 공감 토론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교육 3주체가 여러 가지 같이 논의하는 여러 학교 문제나 학생 복지나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 과정이나 이런 걸 논의하는 이런 장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고 그게 점차 많이 확장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한 예로 이번에 교육 재난지원 경기도에 이제 교육 재난지원금 사례가 있었는데요. 저희 지역에서는 광명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지역화폐로 10만 원을 지급하고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 근데 조건이 광명 거주자에 한해서다라고 했고요. 근데 이 광명에서도 저희가 이제 이주 지역이다 보니까 광명에 살면서 서울로 나간 학생들이 있고 또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광명에 들어와서 학교를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서울은 또 어떻게 했냐면 교육재난지원금을 재료화폐를 주는데 학교별 기준으로 주게 됐어요. 그래서 광명의 학교를 다니면서 서울에 사는 거주지가 서울에 있는 학생들은 이 교육재난지역 사각지대가 생겨서 못 받게 된 사례가 생겼어요. 근데 옛날 같으면 그냥 안 주나 보다 뭐 어쩌거나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시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저희 학부모들끼리 이걸 토론하고 소외되는 학생이 어쨌든 있으면 안 된다. 지자체는 세금을 결국 어디에 내냐에 따라서 그 지급해주는 기준이 정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열띤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소소한 일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이제는 다 이런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그것을 토론회하고 서로의 생각을 들어보고 해결을 찾는 이런 것들이 지금 학교나 학부모들이 시민들이 많이 깨어 있어서 항상 자유롭게 이런 공론장이나 이런 현상들이 되고 있다라는 사례를 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서는 뭐 500인 원탁 토론, 패널 토론, 각종 포럼 등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통로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마을 만들기, 영국의 토트네스 마을처럼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에너지를
에너지 부족을 대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영국에 이제 토트넘 마을 같은 전환 마을들이 생기면서 이게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은평구나 여러 지역의 전환 마을을 만들게 되면서 환경이라든지 어떤 공통된 문제를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마을 공동체가 함께 문제 제기를 하고 해결 방안을 찾고 이런 것들이 지금 만들어져 있고 그 결과물이 만들어진 마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마 만들기나 마을 공동체 만들기, 주민자치 이런 걸 통해서 약간 공론이 형성되면서 그런 결과물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러면 우리 이제 자원봉사에서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제 연계해서 공론장을 좀 더 자원봉사자들 중심으로 해서 자원봉사를 그 공론장을 체계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먼저 그 전에 자원봉사 개념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자원봉사는 자기 스스로 원하고 남의 뜻, 이제 남을 받들어 섬기는 이런 개념이었고, 그래서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에너지를 투입하는 이런 활동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자원봉사에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고 자발적으로 하고 공익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는 이런 특성이 있으면서, 그 중에서도 이제 요즘 자원봉사의 많은 특성 중에서도 이 시민성이 강조되고 있어요. 시민의 자질로서 우리가 당연히 자원봉사 활동을 해야 되고 어떤 지역의 문제를 가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원봉사의 패러다임이 지금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희생이었다고 하면, 지금의 자원봉사의 개념은 지역사회 발전과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어떤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사회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여하는 건데요.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단순하게 내가 몸으로 노력 봉사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를 제안하고 제기하고 그거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활동으로 연계하고, 이런 모든 활동이 이제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는 단순하게 이제 의무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을 해서, 그러니까 시의 개념이 아니라 사회에 참여하는 하나의 활동으로 민주시민으로서 자원봉사는 마땅히 민주시민으로서 해야 될 사회적 참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더욱 그 사회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이제 토크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올바른 민주주의는 각자의 이익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선을 위한 선택하는 것이고, 대중 중 하나인 내가 지적 도덕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참여를 통해야 된다. 그래서 이 참여를 통하는 게 바로 자원봉사, 저희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게 자원봉사 활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치는 바로 생활, 우리가 무관심한 게 아니라, 정치는 정치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지역의 시민들이 그냥 이렇게 자원봉사를 통해서 이렇게 문제 제기하고 활동하고 참여하는 그 자체가 정치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은 민주시민으로 지역사회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어떤 참여의 장이 될 수 있고, 이 장을 공론의 장으로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원봉사 혁명에는 우리 지역의 다양한 사회복지나 다양한 활동 영역들이 있잖아요. 이 영역들에서 발생되는, 우리가 지역에서 일선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다 보면 이 지역 안에서 여러 문제 제기가 생길 거예요. 이런 문제 제기들을 이제 문제를 인식을 먼저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문제를 인식하고, 그러면 이 인식한 문제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지자체에서 활동을 안 한다든지 정부에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든지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에 자원활동가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그 자원봉사 활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활동을 하게 되면 그런 활동들이 많이 확산되면서 이슈가 되고, 그 이슈가 바로 정책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정책들이 다양한 복지 사업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나와서
어떤 우리 시민사회의 변화를 주게 되는 거죠. 저는 이 과정에서 이 문제를 인식하고 어떤 문제를 같이 인식하고 해결하고 프로그램 만들고 이 영역들이 자원봉사자들이 이 부분에서 좀 더 체계적이고 좀 더 전문적으로 활동해야 된다는 걸 이제 주장하고 싶은 거고, 네,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강명시에서는 그래서 요즘 이런 문제인식 중에서 요즘 많이 하는 게 뉴딜 정책. 그 몇 년 전에는 뭐 4대학 근절, 뭐 지금은 뭐 환경 문제가 많이 인식이 돼서 환경 문제에서 한국형 뉴딜 정책,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자원봉사 활동 영역에서 자원봉사자들과 이제는 기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라 봉사자들끼리 모여서 여러 그룹으로, 소그룹으로 나눠서, 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우리 지역에.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해서 비슷한 문제를 이제 여기 지금 1조만 예를 시킨 건데요. 여러 조들을 만들어서 비슷한 문제를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모둠을 만들고, 그 모둠들끼리 우리 지역의 문제점이 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노인 문제, 환경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청소년 문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룹별로 나눈 다음에 토의를 시킨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프로그램을 그럼 너네가 만들어봐라. 그래서 기관에서 자원봉사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만든 게 아니라 스스로 봉사자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봉사를 할 건지, 이런 과정을 한번 실험하고 우리가 실현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직접 만든 프로그램으로 현장에 나가서 봉사도 해보고 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 또 했던 사례 중에는, 광명의 어떤 그린 뉴딜 정책으로 해서 마을 단위로, 아파트 단위로 환경 활동을 어떻게 할 건가 해서 아파트에 관련된 봉사자들끼리 또 모여서 이렇게 또 토론을 해가지고, 환경에 관해서 아파트에서 각 마을별 아파트 단지에서 어떻게 환경에 참여할 건지, 이런 식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할 건지 이렇게 모여서 토론을 시켰는데, 센터에서 원하는 어떤 프로그램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제안을 했지만 그 자리에서 이제 봉사자들이 현실성과 실현성 이런 것들을 막 열띤 토론을 해서 활동을 포스트잇에다가 각 의견을 정리하고 이렇게 민주적인 방법으로 토론 정리를 한 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이나 활동 어떻게 하자, 이렇게 나오는, 직접 내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런 사례들을 저희가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고 싶은 거는, 자원봉사자들이 이런 공론장 형성의 기초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 사이에 녹아 있어서 자연스럽게 소규모로 자원봉사 어떤 문제 제기, 지역의 문제를 제기하고 같이 의논하고, 그래서 활동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래서 거기서 활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정책에 반영시키는, 지자체 정책에 반영시키는 그런 활동까지 연결된다면 이상적인 자원봉사 활동과 어떤 공론장의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좀 짧은 시간이어서 여기까지 좀 준비하면서 사례와 함께 시민의 역할,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까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 프레임이죠. 우리가 어떤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다르게 바뀌고, 우리가 어떤 프레임을 갖고 어떤 세상으로 나아갈지, 이런 것들,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올바른 프레임을 따서 나아간다면 우리 지역의 어떤 공론장 형성을 현대인들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이미 해왔고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공론장의 실천장으로서의 자원봉사 활동을 얘기해 주신 박현준님 감사합니다. 처음에 참석하셨던 분들이 33분이셨는데 지금 31분이 계시네요. 지금 자유토론 시간인데, 아까 송재현 교수님이 얘기해 주셨던 공론장을 왜 만들려고 하는지, 그 다음에 공론장이 점점 없어진다고 하는데 시민사회 공론장은 어떻게 가야 하는지,
또 지금 박현주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우리가 자원 활동과 자원봉사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에 어떻게 그 공론장을 통해서 실천적인 과제로 나갈 수 있을지 의견이나 그 질문 사항이 있으면은 자유롭게 얘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음소거를 이제 해제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정석 당연히 음소거 전부 해제를 해 주셔야 토론이 자유로울 것 같습니다. 그 서로 얼굴을 보고 그 얘기하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처음 뵙는 분들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리고 이렇게 토론을 하게 되는 게 좀 그 낯설기는 하실 텐데 그래도 이제 그 조사해주고 발표해 주신 분들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개념이니까 그렇게 한번 그 질문과 토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나 그 의견 있으신 분 먼저 그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준비하실 동안 그러면 김혜진 선생님 권영희 그 선생님, 미리 권영희 선생님 손 들었어요. 네, 아, 손 들으셨어요? 네, 예, 말씀해 권영희 주시죠. 선생님. 예, 권영희 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공론장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이제 조금 아쉬움다고 해야 될까요? 현재 제도화 되기가 좀 가능한 것인가? 가령 공론을 통해서 여러 의견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의사결정이 생기고 뭔가가 결정이 됐을 때 이게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저는 좀 퀘스천이고요. 제가 그러니까 질문하신 건가요? Recording in progress. 실제로 활동을 하면서 그 공론장이라는 게 우리가 토론과 이런 걸 통해서 실행을 해봤고 특히 송재현 교수님은 아까 군포시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 한번 지금 하고 계신 거랑 연관해서 송재현 교수님이 좀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중요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요걸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공론장을 하지만은 없나요? 요거 있죠, 요거. 여기 보면 거기 바로 그거예요. 제가 이제 요 그림입니다. 요 그림 보이시죠? 이게 보여요. 네. 예. 그러니까 그 공론장은 뭐 가족과 같은 친밀한 영역, 요게 이제 기본적인 공론장이에요. 그 다음에 자발적인 결사의 영역. 요건 뭐냐면 각종 뭐 취미 활동이라든지 그 소모임이라든지 이제 다양한 이제 이런 모임. 그 다음에 그 사회적인 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시민 운동들, 환경 운동. 만약에 환경 운동 여기 그 무슨 그 천이 다 이렇게 그 썩어가는데 시민들이 모여서 야 이거 썩어가는데 이걸 천을 살리려고 한다, 살려야 된다고 논의를 붙였는데 이제 환경단체 주체로 공론을 모였는데 아니 그거를 그 결정했는데 거기 이제 돈이 들어가고 이제 예산이 들어가고 집행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그게 사람들이 모이겠느냐. 아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민주적인 법과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가족과 같은 영역, 자발적인 영역, 사회공헌 이건 자체가 있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죠. 뭐 의미가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공론장이 사실 그 확산되고 이러기는 한계가 있다. 그게 뭐냐면 그런 부분을 아까 이제 그 박지원 선생 같은 경우는 그 우리 자원봉사 같은 경우도 하면서도 그냥 남을 돕고 참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의미 있지만 정책으로 전환시켜야 된다 그랬어요. 네? 정책으로 전환시키는 건 뭐냐면 국가면 국가에서, 시면 시에서 그거를 그 정책으로 과에서 받아들이고 예산을 시에서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이 구조와 관련돼서는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이제
하셨듯이 구조를 만들자는 운동이 이제 많이 되고 있죠. 그게 뭐냐면 가버넌스라고 그럽니다. 협치. 우리 시민들만 논의해서는 안 돼. 시하고 시민하고 같이 해. 요새 많이 들어봤죠. 협치. 가버넌스 협치. 그러니까 시장이라든지 시의회라든지 공무원하고 시민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거기서 결정하면 조례도 만들고 예산을 세워. 이게 협치, 가버넌스 협치입니다. 요런 형태가 지금 많이 되고 있다는 거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군포 같은 경우는 백인위원회가 있어요. 백인위원회에 있어서 백인이 시민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추첨을 해가지고 백인들을 위원을 선정해서 경찰관의 입회하에서 추첨으로 선정한 겁니다. 시장에만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백인들이 모여서 복지위원회, 청년위원회, 무슨 위원회, 환경위원회 이렇게 만들어서 결정을 해요. 결정을 하면 그거는 아직은 뭐 그거를 그 조례 백인위원회 조례 보면은 그 결정되면 무조건 그 시장이 따른다 이것까지는 안 됐지만 거기서 결정하면 시장은 그거에서 최대한 따르려고 노력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해놨어요. 옛날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결정되면 그 100명 정도 서명해서 하면은 공론장을 열게 돼 있고 무슨 문제든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먼저 군포에서 논의되어 있으면 그것을 결정하면 시장은 예산을 만들고 집행하게끔 이렇게 하는 운동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아직은 뭐 초보 단계이지만 주민참여예산제도 그거잖아요. 주민참여제에서 결정하면 그거에서 결정되면 주민들한테 예산을 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이제 그 공론장이 실제적으로 실행되는 여러 가지 사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교수님 말씀과 같이 아까 질문해 주신 권영일님 얘기에 대한 충분히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실행하고 있는 곳이 우리 가까운 곳에서 봐도 이렇게 실행을 하고 있고 아까 교수님 활동하시는 그 백인위원회 부분이나 뭐 예산 편성 이런 게 그 충분히 그 화성시도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권영일님. 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신지요? 실제로 이제 공론장이라는 개념을 독일의 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가 얘기한 부분에 의하면 이분은 지금도 생존해 계시니까요. 마지막에 매스미디어의 발달 때문에 오히려 공론장은 쇠퇴하고 있다라고 이분은 보는 논지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본다면은 우리는 굉장히 더 활성화했고 지금 모이신 분들만 봐도 사실은 강의 듣는 동안은 그 문서적인 이런 지루함이 있지만 우리가 토론을 해보면은 우리는 실천을 하기 위해서 이 공론장을 열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작지만 지금 대면을 못하고 비대면으로라도 이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이런 공론장을 형성하고 이런 데 대한 그 모두의 동참 그다음에 우리가 실천 방안을 찾아 나가는 이 일 아직도 2회 정도가 더 남았는데 우리가 충분히 이걸 실천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예, 다른 분 질문 혹시 있으시면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하고 싶은 거는 우리 이제 권영애 선생님께서는 그럼 공론화장을 제도화할 수 있는지 또는 그 공론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정책적으로 제도화시킬 수 있는지 이런 얘기들이었던 것 같아요. 질문의 요지는. 근데 제가 보니까 이런 공론화장을 지금은 시민 주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지자체 주체에서 어떤 그런 정당의 어떤 뭐 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기 공약을 펼치기 위해서 뭐 500인 원탁인 토론을 연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아까 군포 같은 경우는 100인의 뭐 위원 이런 것들을 만든다든지 서울 같은 경우는 2,000명, 3,000명 원탁위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 토론을 하고 그것들을 나온 내용들을 정책에 반영을 시켜요. 그러면 이런 공론장이 지자체나 관에서 주도해서 나왔을 때는 그게 정책 반영이 잘 되는데 일반 우리 시민들이 많은 자리에서 여러 가지를 공론을 하잖아요. 의논을 하지만 그게 정책으로 반영되기는 좀 어려워요. 그냥 활동으로 끝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 시민들이 지금
시민들이나 이런 자원봉사자들이 단순하게 노력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활동을 한다면 그걸 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저희가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다른 저도 분, 예. 거기에 조금 말씀을 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편하게 지금 하시죠. 주민 참여라든지 주민 자치 이런 것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 꽤 많거든요. 저는 그래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께서 사실 이 고민들을 그쪽하고 연계해서 같이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계속 어떻게 보면 사적인 모임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수 있는 공론이라고 이제 주장하는 그런 모임으로 인한 결과가 생기는 것보다 공적인 조직 안에서 그 요구사항들이나 그 어떤 공론화가 되는 그런 과정들을 좀 거칠 수 있으면 이게 조금 더 활발하게 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지금 포럼을 만들고 진행하면서 하는 거에 가장 큰 게 이미 이제 준비하고 실행하고 있고, 오늘 내일 중에 일이 아니라 사실 몇 년 전부터 지난번 발제를 맡아주셨던 이경훈 교수님이나 송재윤 교수님이 이 부분을 전공을 하면서 저희가 실천적인 과제로 실제로 자원봉사를 기반으로 한 자원활동가들을 기반으로 한 지금 그런 활동은 제도화도 시키려고 하고 있고 이론화도 시키고 구체화하려고 실제로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시작을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권정일 선생님 같은 분들이 언론사에 계신 분들이 이런 거를 이제 저희 같이 하면서 홍보도 좀 해주시고 동참도 해주시고 이러면서 저희가 좀 속도를 좀 더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권정일 선생님이 질문해 주신 거에는 저희가 이런 실천 과제를 실행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하고 한 2달 더 남았으니까 자세한 구체적인 건 더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한 분 질문 혹시? 방금 우리 권정일 선생님이 지금 제도화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 봉사 단체의 단체장들 리더분들이 사실은 지금 이런 봉사 활동을 하지만 제도화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까지는 아직 안 하고 있지 않나. 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봉사 단체의 리더분들이 아니면 이제 지금 우리 봉사 활동하는 봉사자들이 좀 더 이제 우리 사고 영역을 좀 더 확장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렇게 이제 사고 확장이 되면 당연히 이제 우리 혼자 어떤 우리 단체 10여 명 예를 들어 30명, 50명, 100명도 될 수도 있겠지만 규모에 따라서 이제 어떤 파워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권정일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단체 리더분들이 서로 연대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연대를 한다는 것은 서로 굉장히 끊임없이 소통의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공론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서로 이제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의 문제를 서로 이야기하고 소통하면서 같이 연대하는 단체는 다르지만 우리는 이런 영역에서 하고 다른 영역에서 하고 이런 또 다른 각자의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공론장이 만들어진다면 자연스러운 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은 그 연대는 곧바로 제도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저희 공론화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이제, 시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만 해도 벌써 광명시, 군포시, 화성시 그리고 단순하게 그냥
그 활동하는 분들이 아니라 그 지금 단체, 그 다음에 학교, 학문적, 언론사 이런 거에 관계된 여기 분들이 시작하는 게 우리만의 연대로 해도 벌써 저는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한다 그래도 이 연대만 한다 그래도 굉장히 구체화될 수 있겠죠.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모이고 활동하고 그 다음에 그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분들이 이거에 관심을 또 표명을 하고 우리가 한 2달에 거쳐서 또 하면서 백서를 만들게 되면서 정말은 그 우리가 그 얼굴을 못 보고 얘기한 이 대화조차라도 모두 기록으로 남아서 저희가 어떤 이러한 지침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또 다른 분.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기초적인 거, 뭐, 네. 한번 서로 그냥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는 의미에서 한번 말씀드려보면요. 예. 우리가 이제 공론장을 만들고 서로 대화를 하려면 가장 기초적인 거, 아까 뭐 우리 교수님께서 발제하실 때도, 내용이 나왔습니다만은, 그런 우리가 그 공론장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리가 지켜야 할 부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 마음의 준비라든가 여러 가지 또 마음의 준비뿐만 아니라 다른 준비도 또 필요하겠죠. 그런 준비가 어떤 준비가 필요할 건지를 한번 서로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거는 꽤 방대한 얘기인데요.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소소하지만, 네, 짧은 시간 안에 하시면. 그 내용으로 해서 패들렛의 문제, 그 토론 주제로 어떤 자세를 해야 될까. 패들렛에 올라와 있는 내용 좀. 예, 안 그래도 지금 그 부분을 김혜진 선생님 그 자료 좀 올려주면서 우리 패들렛에 미리 세 문제 정도로 토론의 어떤 주제를 잡고 질문했던 내용이 있으니까요. 길지 않으니까 그걸 보면서 마음의 준비가 좀 되면은 지금 윤현석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쫓기지 않게끔 그렇게 해서 여유롭게 해도 괜찮겠습니다. 바쁘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아무튼 공식적인 시간을 조금 더 연장해서라도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진 선생님 얘기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수원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자원봉사과 김혜진입니다. 패들렛을 통해서 저희가 많은 의견들을 이렇게 질문을 올려서 그거에 대한 이제 답변들을 취합을 했습니다. 그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많이 올려주셨는데 이 지금 한정된 시간이고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잡아본 것 같아서 제가 최소한으로 좀 줄여서 간략하게 발표를 해야 될 텐데 너무 많은 의견들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3차 포럼 일상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원봉사 8월 주제입니다. 현대인의 공론장 가능한가? 토론 1번 첫 번째 질문, 시민사회에서 공론화장을 정착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은 어떤 역할 및 마음가짐이 필요한가? 아까 우리 토론하자고 하셨던 그 바로 제목입니다. 남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고 의견이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는 것도 인정해줘야 한다. 소통하고 공감하는 자세로 구경꾼이 아닌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지역 구석구석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이 먼저 시민으로서 지역 의제나 문제제기에 앞장서서 공론 형성의 단초가 되어야 한다. 적극적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나 하나쯤이 아닌 참여를 통한 작은 목소리, 공감 등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서로의 의견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합의를 이루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여 합의점을 찾는다라는 의견들을 올려주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 지역 현안에 대한 공론장을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이면서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이 가능한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제 답변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주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토론하고 회의하고 결론점을 도출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공론장이다라는 의견이고요. 지역 시민단체나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의견을 모아야 한다. 어렵게 쟁취한 제도와 권리조차도 시민들이 부단히 참여하고 연대하여 지켜내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쉽사리 후퇴하게 된다. 단지 문제를 인식한 자원봉사자들이나 단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원 활동을 했다면 하던 단계에서 문제에 대한 지역 사람들의 또 다른 생각을 듣고 더 나은 활동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단계와 훈련이 필요하다. 또 현재도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본인들이 속한 지역사회에
다양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고 관심과 참여 여론화에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나 공적인 시스템으로 담아내기 위한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예. 있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이번 문항에서 그것들이 가능하다면 공론장의 현안 문제를 자원봉사 활동으로 연계가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어떤 준비와 역할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인데요. 공론화 과정의 자원 활동 연계는 공동체의 논의와 합의를 통해 해결 방안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대한 운영에 자원봉사의 형태로 연계가 가능할 것이다. 공론화와 자원 활동 연계는 현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공론화 운영, 기록, 홍보와 결과 정리 등 다양한 형태의 자원 활동 필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자원 활동을 할 때 단체에 소속되었다면 리더의 리더십에 따라 방향이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봉사자들에게는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리더를 잘 세우는 것도 한 방법이기도 하다. 자원봉사 활동이야말로 공론장의 현안 문제들을 연계할 수 있는 매개체라고 보고 사회의 약자들과 소수자들의 고통을 대변하고 세대와 지역을 아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자원 활동이야말로 승자 아니면 패자로 나뉘는 이기심과 경쟁의 질서 대신에 시민사회의 공감과 연대의 바탕을 둔 사회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활동 가능하면 뜻이 있는 자원봉사자와 단체 단위별로 공론장 형성에서 프로그램 개발까지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고 시민사회 자원봉사 전공자들을 10%로 한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다. 다양한 자원봉사 리더들의 공론장 참여를 이끌어야 하고 함께하는 역할로 연계와 협력을 이룰 수 있다. 현안 문제에 따라 봉사단체를 만들거나 타 봉사단체와 연계할 수 있다. 이때 공론장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며 공론장 관련 기록과 정보를 공개하며 공론 확산과 문제 해결을 위해 힘쓴다라는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제가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많은 의견들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리하고 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자체가 우리가 지금 토론하고 대화하는 거에 많은 그 방향과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기도 하네요. 결국엔 요즘 흔히 얘기하는 집단지성, 이렇게 모이고 의논하게 되면서 우리가 갖고 방향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어떻게 제안하고 할 수 있는 그 견인력이 어떤 때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도 합니다. 아까 윤현석 이사장님께서 얘기하신 거를 다시 한번 함축해서 어떤 포커스를 주시면 대화가 우리가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까는 너무 광의라 어떤 거 먼저 해서 할까요? 라는 거에는 제안부터 나와야 되기 때문에 좀 너무 넓이가 크니까 좀 축소해서 한번 얘기 주제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은 지금 토론의 여기 내용 본대로 여기에 많은 부분들이 어떤 해결 방안도 있겠지만 우리끼리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낯설더라도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이 들어오시고 하셨지만 편의롭게 얘기를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윤 사장님 다시 한번 포커스를 잡아주시죠. 예. 이제 공론장을 이제 운영을 하는데 가장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기본적인 거는 배타성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끼리끼리 문화가 너무 발전돼 있어가지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렇게 배제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좀 말을 좀 못하면 너는, 말 못하니까 빠져. 뭐 이렇게 배제하는 부분들이 계속 누구를 계속해서 배제하다 보면 사실은 이게 남는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는 없게 되는 결과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고요. 누구라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하고자 한다면 누구나 오픈된 개방형 공론장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그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다양한 의견들이. 그래서 어떠한 의견들이더라도 그분의 의견이니까요. 그분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서로 100이면 100 다 성격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어떤 옛날에는 이제 어떤 중심 리더가 끌어가는 그런 어떤 이제 단체를 끌어가는데 어떤 중심 한 사람이 끌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이제 특히 젊어지면 젊어질수록 그렇게 해가지고는 끌어갈 수가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탈중심 시대가 됐기 때문에 누구든 어떤 누군가가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이야기해도 그 이야기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서로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저는 두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어떤 포커스라기보다는 이 공론장을 형성하는데 가져야 될 어떤 서로들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게 사회를 보다 보니까 이 공론장에 대해서 교수님들 강의도 듣고 준비하면서 했지만 나름대로 정리해보면 한 2줄 정도로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유롭고 공개적인 분위기에서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목적에 맞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곳. 이게 이제 공론장의 본 기능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지금 아까 권영일 선생님이나 많은 분들이 실천에 대한 그런 거 얘기한 대로 이미 그렇게 진행을 해가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김대중 선생님, 이승영님, 신복수님, 이진현님, 최경수님, 익숙한 분도 있지만 처음 본 분들도 자연스럽게 지금 얘기를 나눌 수 있다면 저희가 함께하고 공론장은 이렇게 또 운영되고 이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편하게 얘기해 주시죠. 저희가 2시간을 원래 예정으로 잡았으면은 아직도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요. 편하게 의견과 자유로운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대중 선생님. 예. 제 성함을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민사회운동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김대준인데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공론화장에서도 현안들을 같이 얘기하는 그런 경험이 좀 있어서 지금 오늘 공론화에 대한 어떤 담론을 얘기하면서 실질적인 현장에서 공론화를 진행해 보니 이런 것이 좀 문제였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주제넘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보통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어떤 의견들을 아까 이제 김혜진 선생님이나 센터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의견을 문제 제기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를 받고 그것을 공론화장에다 올리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배타적이지 않고 자율적인 어떤 다양한 의견을 이끌어내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론화가 어떤 목적, 그러니까 결국은 방향성을 제시하고 무엇인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분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언젠가는 수렴돼야 됩니다. 근데 그 수렴되는 과정 속에서 그 수렴되는 과정이 아직 세련되지 못하고 내 의견이 어떤 비전문성이라든가 미시적인 관점 내지는 약간 좀 문제와 다른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었을 때 배제가 되거나 어떤 다른 어떤 더 나은 의견에 묻히거나 할 때 그런 것을 어떤 같이 공론장에 같이 얘기를 하는 그런 주체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나 그런 것이 내가 소화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의식들이 공론화장에서 곳곳 발견되기도 하고 그것이 개인이 아니고 어떤 단체의
대표로서의 참여하는 어떤 이런 공론화장에선 그런 것들이 너무 극대화되는 바람에 결국은 수렴되지 못하고 파행으로 끝나는 공론화장들을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의견 수렴이라든가 참여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 사회가 많이 성숙돼서 참여 의식은 높아졌는데 그 이상 넘어가는 수렴 과정에서 많이 미숙한 어떤 그런 현상을 보이지 않는가라는 부분이 보여서 아까 권영필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어떤 그 제도적으로 이어나가려면 그런 것들이 수렴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 수렴화된 어떤 결정이 상당히 현행 법이나 제도에 부합되고 실행 가능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n분의 1로 다양한 의견만 모아지다 보면 그런 것들이 전문가의 어떤 의견들도 n분의 1 하나의 의견으로 축소되다 보니까 어떤 그런 걸 의견을 수렴해서 목적으로 가려고 하는 어떤 이런 행정가들이나 집행가들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문제의 어떤 중심이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공론화장에서 다양한 어떤 의견 제시나 이런 문제에 대한 제기도 좋지만 꼭 수렴 과정을 거치는 부분도 상당한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통 공론화 과정에서 의견 도출에 거의 90%를 쓰고 나중에 의견을 수렴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냥 무여무야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시간 배분을 잘해서 목적에 수렴에 맞는 수렴 과정을 거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찬가지 얘기였던 것 같아요. 이 하버마스나 이런 공론장이나 이런 토론장을 얘기하시던 분은 모든 사람들 얘기가 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저희가 어떤 목적과 주제를 가고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준비가 좀 돼야 된다는 거죠. 남의 말을 잘 듣는 것도 물론 기본적인 자세지만 자기를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 설득력과 합의를 끌어내가는데 그냥 본인 의견은 분명히 A인데 B, C로 와전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런 부분조차도 우리가 해나가야 될 과제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좀 낯설린 거예요. 전에는 대면 회의였지만 비대면 회의에서 이 기계에 작동하는 것도 저 처음에 밥 먹으면서 듣다가 야단도 많이 맞았습니다. 음소거 하라는데 음소거 방법도 몰라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도구가 발달하고 상황이 발달하면 이것도 훈련 중에 하나거든요. 말을 듣는 자세가 없어서가 아니라 조금 서로의 시간을 뺏지 않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서로의 지식을 나눠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지식을 전달받았을 때 그게 수용이 되고 하는 과정도 충분히 우리가 지금 해나가야 되는 과정이 아닌가 같은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답변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좀 정리하는 단계니까요. 또 누가 좋은 말씀 해주시면은 우리가 결국은 이제 저희가 두 번째가 더 끝나고 나면은 활동 방향에 대한 이 주제가 일상의 민주주의를 통한 어떤 활동 방안을 설정할 거거든요. 그래서 실천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실천을 중심에 두고 활동할 수 있는 무엇을 중심을 두고 지금 저희가 이 일련의 과정을 거쳐오는 거기 때문에요. 아직도 저희는 60%도 안 지났습니다. 오늘이 이제 지나면 60%가 지나는 건데 아직도 남은 40%에서 이거를 좀 완성도 있게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도 좀 많은 말씀들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는 수렴 과정에 토론을 하고 어떤 문제 제기를 한 다음에 어떤 주제에 대해서 공론이 돼서 문제 제기가 되고 토론을 했잖아요. 좀 수렴 과정에서 결과 도출까지 하는 게 어떤 하나의 토론 과정인데 아까 김대중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견만 내면서 시간을 다 할애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토론의 어떤 기법들이 있잖아요. 토론하는 방식. 그래서 어떤 주제에 어떤 토론 방식을 대입할 건지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사전 단계에 그냥 우리 모여서 얘기하자 이런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물론 500인 토론을 하고 1000명 토론을 하고 이럴 때는 막대한 돈, 억 단위의 돈을 들여서 토론을 해요. 그쵸? 지자체에서 500인 토론을 하게 하면 어떤 외주 업체에다가 토론을 해서 돈을 많이 주고 걔네들한테 행사비를 많이 줘가지고 토론을 하면서도 결과 도출까지 잘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시간 부족으로 인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모으고 기술 부족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런 자원봉사자나 각 리더들이 이런 기본적인 토론을 진행할 수 있는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학생들은 학교에서 민주시민 교육을 하면서
토론을 하고 있어요. 외국에서는 아주 어릴 때부터 그 민주시민 교육을 하면서 토론을 하잖아요. 아주 유치원 때부터 아주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저희 나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서 학급 자치회, 그 다음에 학생 자치회, 학년 자치회, 그 단위별로 해서 자치회에서 그 토론들을 해서 학생들은 잘 되어 있어요. 학생들도. 지금 학생들 토론하는 수준을 보면 얘네들이 학생일까, 중학생일까, 초등학생일까 할 정도로 토론을 되게 잘 진행을 하는 거에 습관화되어 있거든요. 좀 저희 이제 기성세대들이 좀 더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토론의 여러 가지 어떤 주제에 맞는 토론 방식을 결정하고, 그래서 시간 안에 의견 도출까지 해서 그리고 그 자리는 항상 그거를 나중에는 그걸 정책 반영하려면은 뭐 지자체 같은 경우는 시의원이고, 뭐 국가에서는 국회의원들이잖아요. 꼭 그런 사람들도 참여를 시켜야 된다. 시민으로서 그 사람들도 참여시켜서 그 사람들도 같이 그 토의장에 꼭 있어야 된다는 거를 조금 더 설명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오늘 그러면 얘기에서 이렇게 우리가 결론적인 부분을 얘기하면 오늘 주제대로 현대인의 공론장은 가능한가? 이거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을 한 번씩 돌아가면서 얘기해 보면은 우리가 결론을 가지고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에 일단은 가능하다 안 하다가 나오겠죠. 모르겠다 세 가지까지 두고선 각자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실까요? 먼저 해주실 분이 신복순 선생님 먼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의 주제였던 현대인의 공론장은 가능한가? 음소거 안 하신다고요? 이승용 선생님 어떠실까요? 예,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요. 음소거 해제가 안 되셨습니다. 이승용 선생님 예, 됐습니다. 됐습니까? 네, 들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분야는 아닌데, 이게 이제 쭉 들어보니까 이제 뭐 우리가 일반 사회적으로나 또 현대 시민사회에 있어서 이제 필요한 작업, 또 앞으로 좀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이런 공론화 이제 문제와 이걸 이제 더 여론화시켜서 어떻게 이게 시민들의 어떤 의견들을 이렇게 정책이나 또는 더 나은 국민복지 기여에 필요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공론화를 통해서 시초가 될 텐데, 저는 나름대로 모든 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단계씩 해 나가면 이 공론화도 전국적으로도 퍼져나갈 수 있고, 또 이것이 훨씬 더 많은 지지와 또 힘과 또 이런 이제 조직들을 좀 하나씩 갖춰가면은 충분히 우리도 공론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더 말씀 끝나셨는요? 네, 끝났습니다. 예. 지금 이 공론화만 놓고 본다면은 저희가 시작하고 있는 부분도 여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실제로 시민 공론 강당이라는 지금 사단법인을 결성해서 한 2달째 지금 저희가 이제 승인 작업부터 거치고 있고, 여기에 많은 이제 시간과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정식으로 이제 인허가가 나고 이렇게 되면은 또 한번 다음 한 9월쯤에 소개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까지만 우선 말씀드리고요. 다른 분, 김명숙 선생님, 현대인의 공론장은 가능한가? 오늘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통화 중이시군요. 말씀 그동안 안 해주셨던 사진이 올라오신 분 중에는 정미경 선생님? 예. 오늘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제가 네. 애들 수업이 있어가지고 예. 제대로 못 들었어요. 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어쨌든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지지합니다. 네, 이 토론은 계속되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박영신 선생님. 네.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 현대인의 공론장 가능한가 얘기에 대해서. 우리 김미진 선생님 어머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지식인도 아니고 정말 모르는 게 많은데 지금 강의를 듣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공론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의 그 어려움이나 모든 그 해결할 부분들을 서로 나누면서 이렇게 하면은 어느 장소나 공론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간략하게 굉장히 그 모든 의미를 함축해서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은수 선생님 차 안에 계신 것 같은데 말씀 가능하시면. 아니요, 소리를 못 듣고 계세요. 제가 전화. 김은수님은? 네네. 예. 김명수님은 조금 전에 통화 중에서 말씀 못 나눴는데 또 그 사진만 보이시네요. 예, 그러면은 그 마무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정석 단장님 여지껏 한 말씀 안 하셨는데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박정석입니다. 오늘 먼저 송재현 교수님과 박현주 우리 패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공론장 가능한가가 아니라 이미 공론장은 열리고 있다. 단지 우리가 그 공론장을 어떻게 잘 운영해 갈 수 있을까? 잘 운영을 할 방법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 가면서 그 공론장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현실과 연계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아까 박현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은 이미 그 교육 과정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고 실질적으로 토론도 잘하고 있는데 우리 기성세대는 아직도 그 과거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기성세대는 교육이 필요하고 오히려 그런 쪽에서 좀 더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공론장에서 서로의 의견을 이야기하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1, 2, 3차를 거치면서 이제 어떤 농축된 얘기들이 저희가 앞으로 2회를 더 하면서 100서까지 발표할 동안 여기 참여해 주신 분들 늘 관심 갖고 같이 참여해 주시고요. 이분들에게 총무 역할을 맡으신 분들은 항상 연락을 해서 다음번에 주제를 미리 전달해 드리고 좀 더 심의 있는 토론을 했으면 좋겠고요. 다행히도 코로나가 조금 단계가 완화된다면 저희가 얼굴을 보고 이렇게 인사 나누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4차 때 봬요. 네. 수고하셨어요. 네, 단장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